제가 생각하는 민주시민을 잘 글로 담아낸 글귀를 찾아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해요. 제가 생각하는 다양성은 그냥 타인의 존재를 그냥 그래, 너가 있구나. 그냥 이 정도로 인정하는 걸 마지못해서 인정하고, 우리 나랑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나랑 다른 존재를 마지못해서 인정하는 그걸 넘어서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태도 같은 것들을 자신의 것과 동등하게 존중해주는 왜 그런 글귀도 있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런 것처럼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타인도 존중해야 되는 것처럼 동등하게 존중하는 태도를 갖춘 사람을 민주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건 여기 나온 이 존중이라는 토양에서 자라난다는 건데 이때 이 존중은 더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한다고 해요. 만약 상대방을 존중한다면은 그 사람이 그 삶을 실현해서 나갈 수 있도록 뭔가 내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면 목소리를 내야 될 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리고 그런 어떤 실천력을 가진 시민이 민주시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수업을 통해 민주시민이 갖춰야 되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제 수업을 소개하니까요. 이런 민주시민이 갖춰야 될 자질을 기르려면 내 수업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사실 이 고민은 언제부터 하게 됐냐면 제가 여러분처럼 대학생 때부터 난 민주시민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이 된다면 어떤 수업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이런 강의, 여러 가지 강의를 듣고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지신 것 같은데, 저는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리고 그냥, 지식을 많이 전달하면 약간 EBS 강사처럼 메가스터디의 어떤 그런 뛰어난 강의들 있잖아요. 그런 강의처럼 뭔가 잘 가르치면 좋은 선생님이다, 좋은 사회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물론 아이들이 지식적인 측면에서 아는 게 있어야지 민주시민으로서 행동하고 말하고 또 글도 쓰고 비판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업 시간에 배우는 그런 개념을 시험 문제에서 몇 개 더 맞춘다고 해서 그 아이가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자질을 그리고 내가 그 아이가 그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자질을 기르도록 완벽하게 도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의문점을 품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이 민주시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사인 제가 수업 중에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수업을 한다면, 일단 한 가지 정답만 얘기한다든지, 한 가지 의견만 말한다든지, 이런다면 그거는 이제 민주시민을 기르는 그 수업 구성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이제 교사의 역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게 과거보다 학생들이 수업에서 참여를 하면서 학생들의 수업에서 학생들의 역할이 굉장히 늘어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수업에서 역할이 늘어나게 하려면 교사가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교사가 굉장히 큰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다른 교사의 역할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 교사의 역할에 따라 수업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민주시민의 모습, 그 민주시민의 모습을 기르기 위해 이런 수업 방법을 선택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가 있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수업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교사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박예슬 학생이 읽어주시겠어요?
말할 뿐 아니라 듣기도 하는 교사, 대답을 줄 뿐 아니라 질문을 던지기도 하며 우리의 통찰을 환영하는 교사, 탐구의 끝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탐구의 시작으로서 정보와 이론을 제공해 주는 교사, 학생들에게 서로 도우며 배울 것을 격려하는 교사, 그런 교사와 함께 공부할 때 우리는 배움의 공간이 갖는 힘을 알게 된다. 네, 감사합니다. 말할 뿐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이 의견을 듣기도 하는 교사.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교단이나 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은 참 말하기 바빠서 듣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 질문을 애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고 말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앞에 서서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은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 한 몇 초 이렇게 세고 그다음에 학생이 좀 대답을 기다리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할 뿐 아니라 듣기도 하는 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줄 뿐만 아니라 질문도 던지기도 하고 또 통찰 같은 것들을 환영하고 새로운 탐구의 시작으로서 정보와 이론도 제공해 주고 학생들에게 서로 경쟁만 할 것이 아니라 도우며 배울 것을 격려하는 교사. 자, 이런 교사와 함께 공부할 때 우리는 배움의 공간이 갖는 힘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앞에 서게 했던 교사의 역할도 그 아주 엄격하게 하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교사는 이런 그 모습의 교사가 돼야 되겠죠. 네. 근데 이런 교사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특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초임 발령을 받고 처음 이제 학교 현장에 가시면은 어떤 지역으로 발령이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따뜻하게 맞아주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하지만 너무 이제 젊은 선생님, 경력이 없는 적은 선생님이 왔다고 학생들이 뭐 간을 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약간 떠본다든지, 이런 공격? 네, 공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계속 이러한 그 모습을, 그러니까 말할 뿐 아니라 듣기도 하고, 대답을 줄 뿐 아니라 질문도 던지기도 하고, 이런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어떤 방법들과 어떤 고민들이 필요할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면서 이게 단련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막상 나가면 고민이 많이 되실 고민이 많이 되실 거고, 자, 그거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많은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교육론과 관련된 교사들이 쓴 책도 있고요. 여기 뭐 파커 파머가 쓴 책도 좋은 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는 걸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는 또 이 환대라는 개념이 그 수업 분위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 시사점을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환대라는 건요, 우리가 서로를, 그리고 서로의 갈등을, 서로 다른 새로운 생각들을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굉장히 집중해서 주의 깊게 받아들인다는 뜻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환대는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다양성 같은 것들, 다양한 의견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소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학생들은 부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의견을 말했을 때 그 의견이 때로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각자 그냥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요. 근데 이런 비판의 과정이 너무 그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분위기 자체가 상대방을 헐뜯고 공격하는 분위기라면 이게 뭐 말로는 다양한 생각을 말해봐라라고 얘기했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그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 학생들이 위축되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어떤 말도 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대라는 개념이 필요한 건데 이 환대라는 개념을 또 잘못 해석하면 그냥 애들끼리 히히덕거리고 선생님이랑 그냥 막 놀고 끝나는 그런 게 환대는 아니라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지켜져야 되는 엄격함은 수업에서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학생을 인신공격한다든지 이런 건 분명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만 이렇게 좋게만 지나가는 교실, 자, 이런 것은 환대가 있는 그 교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원만한 수업, 그러니까 민주시민 수업을 하기 위해서 환대가 필요한 것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업 분위기라든지 교사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민주시민교육과 한번 연결해서 나는 앞으로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내가 꾸려나갈 수업의 분위기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이번 제 강의를 듣고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 그 수업 재구성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아직 수업을 받아본 경험은 있지만 해본 경험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수업을 구상하게 됐는지 그 수업 배경과 그리고 수업의 구체적인 사례를 안내해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수업을 해봤더니 이건 정말 고쳐졌으면 좋았을 부분인데 라는 반성 부분까지 이렇게 보통 이 세 가지 단계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리 역사 영역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이 수업에 일반사에서 그 학생들만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리 역사를 가르치는 건 사실 중학교 사회과의 숙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앞서서 참가자분들 그냥 들어왔을 때 명단을 보니까 지리교육과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리교육과 학생들이 봤을 땐 또 저는 일반사회교육과여서 제가 비전공자가 지금 지리 수업을 한 거라 굉장히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냥 하나의 그 참고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리랑 역사 영역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리 영역인데요. 메콩강 그 물 분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그 모든 수업이 뭐 처음부터 난 거대한 수업을 만들 거야 라고 시작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 201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죠. 그러니까 예전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이 내용이 아니에요. 교과서 내용이요. 네. 아무튼 2016년에 문제 상황에 부딪혔는데 그 동료 장학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이제 그 장학 공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개 수업은 해야 되는데 그 뒷부분이 다 지리 파트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일반 사회를 전공했기 때문에 지리 파트를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지 너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 수업 목표는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업 목표는요. 동남아시아의 인구가 밀집한 요인을 자연환경과 그 경제활동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 메콩강 삼각주 관련된 얘기, 그 기후 이런 것들을 주로 지리적인 접근으로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의 꼬리를 물어봤어요. 인구 밀집 요인으로 변호사가 발달해서 그런 거고, 그러면 변호사가 발달한 이유는 기후와 지형적인 특징 때문이고, 자, 지형적인 특징으로는 메콩강 삼각주가 있지. 그럼 메콩강 삼각주에 메콩강은 국제하천인데 그러면 물 분쟁이 일어날 수 있겠는데 하면서 물 분쟁과 관련된 자료를 찾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학습 목표에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기후 지형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학습 목표로 메콩강 상류와 하류 지역의 물 분쟁으로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고 그리고 이 변화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흐름은 뭐 이제 학습 지도안 같은 걸 보여드리면 좀 너무 그 내용 설명할 게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도입 부분에서는 세계 기후 구분 내용을 다루고요. 전개 부분에서는 기후적 요인,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기후를 이해하는 내용을 넣고 이제 지형적인 요인으로 메콩강을 학습하고 그다음에 물 분쟁과 관련된 내용으로 메콩강의 물 분쟁을 소개하고 관련된 토론 활동을 하고 이제 교과서 문제풀이를 하는 걸로 짰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내용은 사실 뭐 수업 녹화한 것도 없고 사진 자료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줄 자료는 없는데, 사실
사실 현재 교사인 분들은 요걸 보시면 진짜 수업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거 1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학습량이 너무 많았던 거죠. 보통 그 공개 수업이나 연구 수업 할 때 가장 큰 그 문제가 너무 많은 양을 제한된 시간 내에 가르칠 때 좀 보통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죠. 너무 학습량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1차 시와 2차 시로 이 주제를 나눠서 접근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 메콩강과 물 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뒤에 가서 들더라고요. 제가 이 수업은 그 학업 성적이 굉장히 뛰어난 학교에서 이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곧잘 잘 대답을 하긴 했는데 이걸 만약에 내가 다른 학교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강의를 했다면은 학생들이 대답을 더 잘 못했겠다. 왜냐하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활동지를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그 토론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 계획을 하신다면은 시간을 좀 넉넉히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활동지 같은 거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영상도 좋지만 그 핸드아웃 자료로 나눠주시는 게 좋다는 거,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역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조선시대에 살았던 위인을 20대 대통령 후보로 이제 내보내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8년에 연구 수업은 해야 되는데 난 역사 전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역사만 또 가르치니까 이것도 뭐 사회과 수업을 제가 가져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연구 수업은 그냥 공개 수업이랑 또 다르거든요. 연구 수업은 이렇게 막 서로 이제 해마다 어떤 교과에서 연구 수업을 할까 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큰 수업이어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조선시대 거의 끝무렵까지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조선시대에 살았던 위인들을 우리나라 현재 그 대통령 후보로 내보는, 사실 이거는 앞에 부분이 이제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제 이 뒷부분이 좀 일반 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녹여서 지금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역사의 그 사회과 교육 과정을 좀 찾아봤어요.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인류의 다양한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생활과 그리고 앞으로 전망되는 미래 생활을 과거 생활과 연관지어 살펴보는 과목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그 대통령 후보내는 수업을 하는 것도 이 역사 교육에서 아예 그 빗나간 내용은 아니겠다라고 좀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논문 같은 걸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감정이입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 감정이입은 그 역사적 행위와 의도나 목적을 당시 상황에서 비추어 이해하는 거다. 이런 것이래요. 그래서 조선시대 위인을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출마시켜보는 수업을 4차지 정도로 이제 구상을 해봤고요. 학생들은 위인의 삶과 시대적 배경을 연결해 보면서 위인에게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그 위인의 눈으로 오늘날의 사회 문제를 살펴보고 위인의 관점에서 오늘날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활동을 계획을 해봤습니다. 후보자가 연설을 하고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토론 시간도 만들었어요.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을 놓고 그다음에 최종 투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그 다양한 위인이 제시하는 공약도 검토하게 되고 또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도 하면서 공약을 비교 분석하고 위인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그래서 이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수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시로 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1차 시는 사실 이거 준비할 때도 아마 시험 기간이 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수업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짜투리 시간 한 10분, 15분 정도 짧게 했습니다. 이 시간이 좀 촉박해서요. 위인을 선정하고 브레인 소통을 통해서 이제 사회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인의 일생이라든지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지 공약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해오는 걸 역할 분담을 학생들에게 좀 말했습니다. 이런 걸 좀 해와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위인을 탐구하고 공약을 선정하는 활동을 했는데 위인에 대해서 감정이입적 이해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을 제안해서 학습자가 학습 주제를 심층적으로 생각해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뭔가 활동지를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당면도 결정하고 선거구호도 결정하는 활동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연설문 작성이랑 포스터 제작을 3차 시에 하고 그다음에 4차 시에 이제 본 그 연구 수업 시간이었고 이때 이제 위인을 소개하고 공약을 말하고 이제 질문하는 과정, 투표하는 과정을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에게 나눠줬던 활동지 자료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요. 2차 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위인 탐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모둠이 선정한 위인은 누구고, 이제 그나 그녀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정리하고, 이제 한일들을 정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의 정당이 되는 거니까 이제 정당명도 정해보고 선거구호도 만들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예전에 대통령 선거 있었을 때 그 선거구호에 있었던 거, 뭐 나라를 나라답게, 뭐 지기, 뭐 어쩌고 저쩌고 국민이 이긴다, 뭐 이런 것들을 예시로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약 같은 거 정하고 해봐라라고 하면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좀 뭐 하나밖에 없지만 네, 하나를 줬습니다. 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성리학자니까 무너진 도덕을 바로 세우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설득 내용으로 경목욕을 내가 썼다. 그리고 서원향약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역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그 다음 주에 당장 수업에 대통령 선거 유세를 시작해야 되니까 후보자 연설 절차 때 애들이 선거구 외치고 정당 대변인이 후보자 위인 소개하고 후보자가 연설하고 이런 그 과정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연습을 좀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좀 시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후보자 기호도 각자 이제 정당 대변인들이 앞으로 나와서 추첨을 통해서 뽑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역할 배분은 정당 대변인 누가 할지, 위인은 누굴지, 당원은 누구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설문을 작성하도록 했는데 이제 후보자 소개 이게 이제 그 정당 대변인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설문은 그 위인이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줬는데 학생들이 좀 활동하는 내용이고 그다음 시간이 좀 되면 이후에 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발표했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포스터입니다.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봐도요. 그래서 정말 이 선이 살아있지 않나요? 옛날 사람 느낌 팍팍 나게 네, 조광조, 정도전, 그리고 정조, 세종대왕, 영조, 광해군 네, 이렇게 학생들이 만들었고 정당 이름도 굉장히 잘 지었어요. 요거는 포도당입니다. 여기 당은 포도당. 네, 이렇게 정당 이름을 잘 지었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 연구 수업 했을 때 4차 시의 수업 지도안인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질문과 답변 부분. 후보자에게 궁금한 점을 찾아서 질문을 공약을 들으면서 이제 만들도록 지도를 했는데 이제 기호 1번부터 원하는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이거는 이제 네, 그 후보자들끼리 토론이었습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들었네요. 후보자들끼리 토론하는 토론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각자 각 정당에서 또 질문이 추가를 했을 땐 추가 질문을 받았는데 이 질문과 답변을 하는 그 활동 내용이 여기 질문과 답변 관련된 내용을 넣어놨죠. 활동지에. 네, 이런 질문과 답변을 하는 내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했어요. 학생들이. 그리고 뭐 신사임당이
후보자로 나왔는데 이 심사임당한테는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즘 뭐 여성들의 권익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남성들이 오히려 역차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를 질문하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이것도 좀 시간이 부족해서 좀 아쉬웠고 그리고 학급 전체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이 조금 수업이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역할이 좀 촘촘하게 구분이 안 돼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정당 대변인 위인은 아무튼 앞으로 나와가지고 말도 많이 하고 연설도 하고 뭐 토론회도 참여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당원들은 나와서 이제 선거구 외치고 물론 포스터 만드는데 참여를 하게 하고 뭐 연설문 쓰는데도 기여를 하지만 이 당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고민을 한다면 그래서 보완을 한다면 더 좋은 수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7시 20분입니다. 이제 쉬는 시간인데요. 한 10분 정도 쉬고 그다음에 정치 영역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영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자료를 다 제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또 강의 자료를 많이 준비한 건 아닌지 갑자기 걱정이 좀 되네요.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문제 발표 그리고 대통령 선거 공약 검토를 한 그 두 가지 수행평가를 하나로 좀 연결해서 활동했던 내용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과거에 2017년에 그 학습지 검사를 한꺼번에 하면서 사실 많은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경험해 보셨듯이 많은 선생님들이 학습지 검사는 중간중간 특히 수업에 중간중간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심지어 어떤 선생님들은 한 시간에 그 해당 내용을 검사했으면 도장 찍어주시고 네, 그런 경험을 아마 여러분들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또 미련하게 그 한꺼번에 한 학기의 내용을 다 몰아서 이제 학습지 검사를 하려다 보니까 제 책상 옆에 학습지 산이 사라질 날이 없는 거예요. 계속 학습지 검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학습지 검사를 했으면 차라리 애들한테 피드백도 되고 뭐 했을 텐데 이게 약간 학기 말에 그냥 평가를 위한 검사를 하게 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평가를 계획했는가라는 질문, 현타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평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하게 됐습니다. 일회적인 평가는 좀 이제 그만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모든 평가를 일회적인 평가 아니게 구성하는 건 정말 어렵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지금 그 내용만큼은 일회적인 평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가에 대한 피드백이 제가 구성했던 평가 계획에는 학생 활동에 반영될 틈이 없더라고요. 그냥 평가 하나 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 내용과 시사적인 내용을 모두를 평가를 한번 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학습 결과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습을 위한 평가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게 과정 중심 평가와 굉장히 맥이 닿아 있는 평가더라고요. 이 과정 중심 평가는 수행 평가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면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뭐 교육과정과 평가 뭐 이런 수업에서 과정 중심 평가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 뜻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서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 성장에 대한 자료를 여러 측면에서 수집해서 적절한 피드백도 제공하고 이런 평가를 이제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한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과정 중심 평가를 하려면 그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자꾸만 그 평가를 위한 검사, 뭐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하려다 보니까 그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주제를 다루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피드백도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 주제에 그 학생들이 몰입할 수 있는 기간을 좀 길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수행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사가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학생 상호 간의 평가도 평가 여기
내용에 좀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세 번째로 학습자의 발달을 위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피드백이 다시 반영됐는지 반영되지 않은 그 반영을 못했는지 이런 걸 확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을 할 수 있는 수행평가가 뭐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 모든 수업은 저만의 독창적인 수업이 아니라 저도 어디서 이제 듣고 해서 재구성하고 이런 수업들도 많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회문제 2분 발표도 그 어떤 선생님이 해봤더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러면 사회문제 2분 발표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에 사회에 들었던 날에 한 2명 정도, 많으면 3명. 저 이렇게 2분 발표를 간단하게 하게 해서 한 2달 정도 되니까 다 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사회문제 2분 발표를 토대로 대선 후보들의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그 탄핵 이후의 대통령 선거라서 또 아이들이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 검토하는 보고서를 이쯤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수업으로 선거와 시민의 역할을 1시간 수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학기는 이 사회문제 2분 발표의 후속작인 경제문제 2분 발표를 좀 연결해서 해보자. 그래서 이 사회문제 2분 발표에서의 피드백이 경제문제 2분 발표로 이제 그걸 반영되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조를 짜봤습니다. 자, 요거는 그 학생 상호 간의 평가인데요. 우선 2학기 때 경제문제 발표 조언글에서 학생들이 그 친구의 그 발표를 듣고 잘한 부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 뭐 소감 같은 것들을 작성해서 제게 제출하면 이제 이걸 가지고 또 그 해당 학생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 제가 제시한 요 내용은 그 모둠 활동을 보고서 대통령 선거 공약 검토하는 보고서는 모둠 활동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모둠 활동 한 그 모둠 평가, 모둠 평가를 이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1학기 때 했다면 이제 2학기 때는 그 피드백이 학생이 반영을 해서 그게 개선됐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1학기 때 수행평가에선 발표 전달력을 평가하지 않았는데 이제 2학기에는 발표 전달력을 평가 요소로 넣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제가 보여드린 요거는요. 제가 작성한 그 노트입니다. 날짜랑 이제 애들 학번 그리고 어떤 주제로 발표했는지 제가 준 조언 및 학생들이 준 조언을 여기에 적고 이제 요걸 똑같이 이게 1학기 때 썼으니까 이걸 똑같이 2학기 때 그 학생이 발표할 때 참고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목소리가 작다라고 해서 이제 목소리를 좀 키워야 된다라는 조언을 줬던 학생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목소리가 좀 커졌다. 이러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성장했다는 얘기도 조언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계를 해봤습니다. 그 사회문제 2분 발표의 구성은 개인별로 관심 있는 사회문제를 하나 선정하고 사회문제의 실태가 어떤지 원인과 해결 방안, 이 정책 중심으로 PPT를 만들어서 2분간 발표를 하도록 시켰는데요. 그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주제 하라고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류도 쫙 이렇게 나올 정도로 주제가 지금 다양한 걸 보실 수 있는데 또 이걸 다시 또 말씀드리면 제가 이 수업을 했던 그 시기에 가르쳤던 학생들은 학업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이들이 이 내용을 알까 싶은 것들도 많죠. 권력 개입, 형량 왜곡. 네. 그리고 뭐 정경유착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이것도 했고요. 뭐 사드 배치는 굉장히 여러 명, 특히 남학생들이 사드 배치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제가 잘한 내용과 좀 부족했던 내용을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잘한 사례입니다. 딱 봐도 PPT가 깔끔해 보이죠? 가짜뉴스와 관련된 발표를 1학년 학생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제시하고 네, 최근 가짜뉴스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나타나서 관심을 갖게 됐다. 이제 원인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런 그 원인을 자기가 이제 정리를 했죠. 돈벌이, 그러니까 광고비 수입이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태는 어떠냐? 자, 이것도 제가 밑에 이거 출처 같은 것들을 다르라 그랬거든요. 이 학생 출처도 잘 달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실태도 학생이 조사해서 정리를 굉장히 잘했고, 네, 그래서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게 이거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 요 내용만 가리고 사실 보면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를 거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출처를 달고, 자, 그럼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뉴스 제공자가 제공사가 실존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정확성과 진실성을 다 따져봐야 되고 출처를 확인해야 되고 처벌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각도 정리를 했죠. 네, 굉장히 발표를 잘했고 또 학생들이 경청했던 발표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부족했던 발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문제 보면 여성가족부의 문제점. 여성가족부란 뭔지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해결 방안이 뭐고 끝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여성가족부가 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점으로 이제 몇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데 몇 가지 요약을 하면 통계를 속였다. 예. 우리나라가 OECD에서 남녀평등 111이라 하는데 이 정도면 사실 아프가니스탄, 중동보다도 낮은 정도다. 그리고 이렇게 통계를 속여서 국민들을 호도해서 그 여성가족부의 몸집을 불리고 있고 그리고 루머가 이런 그 루머 생성까지 이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시점에서 남녀가 뭐 이렇게 손을 잡는다는 건 이런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해결 방안이 뭐냐? 이런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리고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여성가족부가 사실 전국적으로는 해체가 돼야 되고 통계를 제대로 보도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정부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그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업을 하면서 이제 학생이 이제 1번부터 쫙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번, 2번 이렇게 발표를 할 때 제가 그 학생의 그 발표 내용을 듣고 뭐 출처가 명확하냐, 그리고 왜 뭐 발표 태도라든지 그 내용에 대한 오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계속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형태로 학생들도 그 발표자에게 질문을 해라라고 교육을 좀 여러 번 시켰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반에 학생들이 30명이면 애들이 적어도 30명의 발표를 받고 그걸 계속 그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발표를 했던 학생도 학번이 그 완전 앞부분은 아니었어요. 그 뒷번호였기 때문에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이미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발표자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되고 어떤 게 문제인지를 학생들이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이미 학생들은 질문이 있다고 막 손을 들면서 하나하나 이게 진짜 사실이냐,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앞에 부분에 당신이 제시한 게 통계 왜곡 아니냐, 블로그에서 자료를 가져오는 게 적절하냐, 블로거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쳤는데요. 사실 또 이런 그 파워포인트 이런 발표 내용을 다른 어떤 학생들이 보면은 그 학생들이 정말 이걸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명히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 친구처럼 이 학생처럼 여성가족부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한 반에 적어도 몇 명씩은 있을 수 있고 자, 이런 문제들을 그 교실이라는 어떤 공론화장이잖아요. 교실도 이런 교실이라는 장에서 꺼내놓지 않으면 그리고 다양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친구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오히려 그 생각이 왜골수로 빠지고 다양한 의견을 듣지 못하게 돼서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건 좀 수업 시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공유를 해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발표한 주제와 그 모든 배정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 대통령 후보자들의 모든 공약을 분석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보와 관련된 주제를 공약을 검토하는 모둠,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공약을 검토하는 모둠, 뭐 저출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주제를 좀 나눴습니다. 자, 주제를 나눠서 스마트 지수를 활용해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 분석하는 활동을 했는데, 자, 이거는 학생들에게 이제 나눠뒀던 자료입니다. 이 스마트 지수는 구체성, 측정 가능성, 달성 가능성, 적절성, 시간 계획성 이런 그 기준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대학생들이 이거 활동해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공약 비교 분석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거 관련해가지고 뭐 모의 투표 해보기 그리고 선거 홍보 해보기 이런 여러 가지 주제로 수행평가를 해봤는데 공약 검토하는 이 수행평가가 가장 그 어려웠던 수행평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됐고요. 그 수업을 하고 제가 느낀 점은 발표를 하고 이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발표 태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고 좀 자신감을 붙이는 데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그 문제점 발표하는 것에서도 아주 많은 학생들이 이 학생의 발표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짚더라고요. 네, 그리고 교사와 학생 간의 학기 초에 관계 형성하는 것, 특히 이름 외우는 거에 굉장히 좋았고, 하지만 이제 우려되는 점, 발표 준비는 과연 스스로 했을까? 네, 뭐 정경유착 이런 것도 너무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미리 해주는 건 아닌가, 그리고 학원에 의존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수업 진도를 확보하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1학기, 2학기 모두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자유학기제라 그때 그게 가능했던 거고 이 활동은 학생들이 파워포인트를 제대로 잘 만들어 오고 토론에 참여했을 때 효과가 발휘되는 수업이라 학생들이 준비를 잘 해오는 게 굉장히 그 수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네, 이런 수업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려웠다. 그래서 작성 시간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 사실 성취 기준과 평가가 연결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워낙 그 교과 수업, 주제는 좀 뭐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그 교과서 밖의 내용을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성취 기준과 평가를 연결시키는 건 사실 어려웠다. 예, 이런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치와 관련해서 제가 소개해드릴 두 번째 주제는요, 난민 프로젝트 수업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성신여대 3학년 학생들과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보시면 학생들이 3학년 학생들이 서 있습니다. 김은혜, 박하영, 변나나 학생인데요. 이 학생들과 같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합니다. 왜 하필 난민과 관련된 주제를 잡게 됐냐면 여러분들도 2018년에 그 제주도 난민 사건 아실 거예요. 여러 명 아주 많은 수의 예멘 난민들이 갑자기 제주도에 입국을 시도하게 되면서 이들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받으면 범죄율이 높아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사실 난민들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많지는 않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난민에 대한 이 사건으로 고정관념이나 편견 같은 것들이 수면 위로 이제 떠오른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앞서서 여러분들 민주시민이 갖춰야 될 자질이나 역량 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세계시민 얘기했던 학생도 있었잖아요. 예, 나와 문화가 다른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건 세계시민이 갖춰야 될 필수적인 자질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또 난민 문제가 발생하는 국가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지는 않기 때문에 난민 문제의 발생 원인 같은 것들을 학생이 제대로 이해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난민의 삶에 관심을 갖고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연대하는 그런 어떤 그 수업을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4차 시의 수업을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1, 2차 시는 적용을 해봤고 3, 4차 시는 아직 적용을 못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1차 시에는 피난 가방을 챙겨보는 활동이 주요 활동입니다. 실제 난민이 돼서 공감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한번 피난 가방을 실제로 챙겨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난민이 되어서 망명 신청서를 작성하는 게 주요 활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난민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카드 뉴스를 만들고 마지막 시간에 카드 뉴스를 나누는 과정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차 시 수업인데요. 대충 이런 흐름으로 갑니다. 우선 저희가 21개 정도의 신분증 카드를 만든 것 같아요. 그 국가가 미얀마, 그리고 콩고민주공화국, 네, 그리고 시리아. 자, 이런 국가들에 있는 사람들의 가상의 인물이죠. 네, 신분증을 만들고, 그래서 이 신분증을 부여하면서 너는 이제 뭐 수업 시간에 뭐 콩고민주공화국의 뭐 카타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분증을 부여하면서 난민이 실제로 됐다는 걸 인지시켜주고 전쟁 속도를 보여주면서 피난 가방, 전쟁이 났으니까 빨리 피난 가방을 챙겨야 된다. 그리고 피난 가방 줄여야 된다. 이게 두 번째 활동. 그리고 이 활동을 했던 이 피난 일기를 쓰는 것까지 이렇게 1차 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리아,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 네. 제가 미얀마는 말씀 안 드렸던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미얀마, 시리아, 콩고 민주공화국, 미얀마. 자, 요렇게 요 세 국가를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신분증을 만들었고, 네, 그리고 학생들에게 배부를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은 이런 무시무시한 영상이 있더라고. 이 방송은 실제 상황입니다. 막 이러면서 공습공부 발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TV를 봤을 때 이런 게 나온다면 감정이 어떻고 어떤 행동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실감 나지 않는다, 무섭다, 혼란스럽다.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어떤 행동할 거냐, 뭐 짐 싼다, 여권 챙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고 그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내에 피난 가방을 챙겨서 떠나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제시한 물건 목록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건을 골랐으면 왜 그걸 선택했는지도 적어야 된다라고 활동 예시로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이제 고무보트를 타고 이제 먼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해 가는 과정인데 가다 보니까 더 멀리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당장 고무보트에 탔고 이걸 고무보트에 짐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래서 각자 가방에 챙긴 개인 짐을 반으로 줄여라 라고 해서 학생들이 공동체에 필요한 물품이 뭔지,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뭔지 이렇게 고르도록 하고 최종 결정은 어떤 걸 했는지 적게 했습니다. 사실 이 수업은 코로나19만 아니면은 모둠 활동으로 하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활동 같은 경우 이제 학생들의 발표를 조금 들어봤는데 애완동물을 고른 학생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애완동물은 왜 골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기르는 애완동물은 앵무새이기 때문에 무게가 안 나간다. 어깨에 올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도 있었고 또 다른 학생은 자기가 기르는 애완동물은 맹견이다. 그래서 자기의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강력한 이빨을 가진 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네, 여튼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패들렛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피난 가방을 챙기는 활동을 하고 난 느낀점을 작성해 보도록 했는데 학생들의 이름은 제가 지금 주었는데 그 학생들이 꽤 실감나게 쓴 것도 있고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그 느낀 점은 읽어드리진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수업에서 이제 두 번째 수업을 이제 들어가면서 난민이 뜻이 뭔지 그리고 국제기구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난민의 위치가 이렇기 때문에 망명성 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그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망명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냐면 이 실제 있는 망명 신청서를 조금 저희가 재구성한 건데요. 그 신분증을 나눠줬으니까 그 신분증과 그리고 그 가상 국가라고 해서 그 학생들이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국가를 네 국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의 그 특징과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을 자기 신분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특성과 비교해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A국가, B국가, C국가, D국가의 그 각자의 그 주요 특징과 유리한 조건, 불리한 조건이 좀 다릅니다. 뭐 여기는 B국가부터 볼게요. 관광산업이 발달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난민이 많아서 수용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이슬람교인 우대하지만 이제 일할 능력이 없는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부양가족이 있는 자는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렇게 각자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망명 신청서를 보시면 자, 이거 성 이름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고 쓰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글쓰기 바로 이 부분이 좀 하이라이트죠.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고국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유리한 조건일 경우 본인의 특성상 그 유리한 조건일 경우 유리한 조건을 활용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불리한 조건일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에서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증을 보시면 이 밑에 캐릭터 소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이분 칼들이라는 이 사람의 그 캐릭터는 이제 부유한 농부, 많은 재산을 축적했지만 불에 타서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죠. 이 사람의 직업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학생이 대사관에 글을 쓰는 겁니다. 이 활동을 하고 난 느낀 점은 그 학생들이 꽤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친구가 작성한 거 보시면 자본주의에 놓여있는 나는 고민이 생겼다. 돈을 많이 좀 쓰면서 살고 싶은데 자기가 저소득층이라서 이 A국가 살고 싶은데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좀 고민이 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작성을 했죠. 네. 그리고 이호 학생 같은 경우는 A 국가로 가고 싶었지만 그 편견 때문에 이슬람교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이슬람교인을 우대하는 B 국가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또 쓰면서 학생들이 실제 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완전히는 이해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카드 뉴스를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는데 큐 카드 뉴스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플을 활용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 뉴스를 만들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콩고 민주공화국, 시리아 그리고 미얀마에 해당되는 정보를 학생들에게 활동지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콩고 민주공화국과 관련된 그 안내입니다. 그래서 약간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편지글 형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난민이 발생하게 됐는지, 그 난민의 실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넣었죠. 그리고 카드 뉴스를 만들 수 있도록 가상으로, 그러니까 먼저 스케치를 좀 하게 한 다음에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이제 업로드하는 활동을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이거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을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네, 이렇게 이제 정치 관련된 영역은 마쳤고요. 법 영역을 좀 제가 수업 구상한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법 영역은 제가 수업한 것보다도 제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만든 자료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적용은 못했지만 그 다른 선생님들이 적용한 사례들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수사와 재판 과정도 정의롭게인데요. 자, 정의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한 민주시민으로서 정의로운 시민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정의를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정의를 또 학생들에게 학습시킬까? 이제 법령령에서는 형사 절차에서의 정의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국가가 때로는 죄가 없는 사람을 잡아서 가둘 수도 있으니까요. 시간이 된다면 보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유퀴즈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재심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죠.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한번 유튜브에도 영상이 올려져 있으니까 봐보시길 바라고. 여튼 이처럼 근데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근대 헌법에서는 제19조, 제20조 1항 이런 걸 보시면 되게 그냥 추상적으로 적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양심의 자유가 뭔지, 종교의 자유가 뭔지 막 헌법에 세세하게 적혀 있지 않다는 거죠. 네, 추상성, 개방성이 특징입니다. 법률로 어차피 구체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헌법 제12조의 인신보호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세세합니다. 자세히 읽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세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형사 절차와 관련된 인신보호, 그러니까 인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이와 관련된 걸 왜 이렇게 세세하게 해놨냐? 왜냐하면 이렇게 해놔야지만 국가와 시민 사이의 힘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벌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제 이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직 죄가 확정됐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죄를 졌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글도 막 올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좀 있죠.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억울하다 이런 재판에서도 무죄라고 나왔는데 이미 그런 죄가 거의 확정됐다는 형식의 뉴스 보도가 나오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서 자기가 이제 다시 복귀를 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뉴스를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형사 절차에서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인권 보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 이런 주요 키워드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상의 사례를 학생들에게 읽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그리고 이 제도가 잘 지켜진 상황으로 이야기를 고쳐 써보는 것까지 학생들이 활동을 하면서 적법 절차 그리고 사법 정의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도록 구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읽기 자료를 5개를 넣었는데 난이도를 좀 각기 좀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모둠 내에서 선택해서 읽기 자료를 읽을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이야기인데요. 시간이 8시 10분까지 강의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벌써 6분인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거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고쳐보는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만드는 활동에 참여했었는데 학교폭력 예방법을 학생들이 좀 접해보는 사실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학생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그 법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다뤄보고 보고자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학생들은 사실 시민들은 법에 대해서 처벌을 위한 도구다, 가진 자를 위한 통치 도구다라고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인식을 법은 사실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도록 학생들이 좀 가까이 느낄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법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4차시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에서는 법과 관련해서 이제 학생들이 좀 간단하게 법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 또 이제 이런법 나라의 법률은 굉장히 악법입니다. 이 악법을 검토해보고 이 법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견을 정리하고 그 의견을 좀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법의 목적과 기능 특징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학교폭력 예방법을 실제 그 법을 조문을 보면서 분석해보는 질문 중심으로 분석해보는 활동을 했는데 그리고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폭력 예방법을 학생들이 제정해보는 활동을 하기 위한 그 회의를 거쳤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이 또 프로젝트의 주제였기 때문에 사이버 폭력에 관한 통계 자료를 보여주고 그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어떠한 법이 필요한지 입법 제안서를 작성하는 활동까지 4차 시로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러한 그 자료를 썼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빨리 넘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시작된 갈등 풀기. 자, 요거는 제가 근무했던 학교는 그 학교 폭력을 관련해 가지고 사안이 터지면 변호사들이 오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 재판으로 풀려고 하는 그 방법이 학생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쟁을 해결하는 사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걸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고 그 방법과 재판과 비교를 하면 재판도 제대로 학습하고 또 다른 분쟁 해결 방법도 학습하니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서클 활동이라 해서 여러분들 들어본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회복적 대화 모임 이런 것들 그겁니다. 그거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학생들의 그 활동을 좀 구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재판을 통한 갈등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내용을 다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회복적 서클을 통한 갈등 해결을 이제 제시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평가할 때 재판을 통해 분쟁 해결하는 방법과 서클 활동을 통해 갈등 해결 방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도록 해서 이제 학생들이 재판이 갖는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회복적 서클이라는 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또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검색 사이트, 제가 참고했던 자료 검색 사이트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있고 입법 예고 시스템이 있고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소 블로그 어린이 헌법재판소 그리고 참여연대 열려라 국회 그리고 양형위원회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아이콘 같은 거 검색하기는 여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강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